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확진자는 사흘째 7,000명대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다음 주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더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밤 서울 도심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하연 기자, 북적거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 식당과 술집이 많아서 금요일 밤이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인파는 늘었지만 평소보다는 좀 줄어든 분위기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오늘까지 사흘째 7,000명을 넘은 데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근데 좀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갑자기 급증하고 이러니까 나가기도 좀 무섭고 그리고 약속들도 취소된 게 많고. 네, 이번 주까지 계도 기간이었던 방역 패스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렇게 손님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왔을 때 QR 인증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손님이나 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방역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정부는 다음 주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처한 이 위기 국면에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지금보다 더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유행 당시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돼 확산세를 꺾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전면적 공세 조치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10개 중 8개 이상 차 있습니다. 수도권의 환자가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확산세가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비수도권에 1,700개 병상을 더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조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거점 전담병원. 181개의 병상 전체를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내놓은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400여 명의 투석 환자를 비롯해 암 등 다양한 질환의 코로나 환자 3,000명 이상이 이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으로서 다른 데서 쉽게 하지 못하던 수술, 97세 노인 골절 수술이라든지 이런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돕는 일에 그동안 매진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환자만 집중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은 전국에 17곳이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병상은 한 달 전보다 2,400여 개나 더 늘었지만 빠른 환자 증가 속도에 병상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4%로 병상 대기자는 1,258명에 이르고 있고 나흘 이상 기다리는 환자도 285명이나 됩니다. 비수도권은 이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수도권 환자들이 이송되면서 충북과 강원, 세종은 중환자 병상이 1개씩밖에 없습니다. 의뢰는 들어오는데 근래는 안 받고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정부가 오늘 비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종합병원 28곳에서 중증과 준중증 병상 241개, 200병상 규모의 비수도권 병원에서 중등증 병상 1,658개 등 총 1,800여 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 전담병원 지정만으로도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정부가 추가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2차 접종 후 3개월 뒤부터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4개월, 18세부터 59세까지는 5개월인 3차 접종 간격이 모두 3개월로 단축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는 등 일부 방역을 강화했지만 계절적 요인과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 방역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령층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청장년층도 신속하게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3차 접종은 기본 접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3차 접종 예약이 시작되고 이틀 뒤인 15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60세 미만 성인 941만 명이 이번 달 접종 대상에 추가돼 올해 안으로 2,641만 명이 3차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정부는 백신 효과가 2차 접종 이후 3개월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됐다며 간격을 3개월로 줄여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돌파 감염이 잇따른 요양병원의 경우 3차 접종률이 80%를 넘긴 이후 감염이 확 줄었다며 분명한 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29.8%, 특히 60에서 74세는 그 절반에 그쳐 접종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을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읍면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통 반장님들께서 같이 해가지고 3차 접종 간격은 3개월로 조정되지만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6개월 그대로 유지됩니다. 2차까지 기본 접종한 뒤 6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접종과 이상 반응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망자에겐 위로금 5천만 원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추가 접종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자를 3차 접종하면 2차 접종보다 사망 확률이 90% 감소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추가 접종의 대상을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84만 명을 54일간 분석했습니다. 50세 이상인데 평균 연령은 68세였습니다. 3차 접종을 한 집단에서는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0.16명에 그쳤지만 2차까지만 맞은 집단에서는 2.98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3차 접종을 한 경우 사망률이 남자는 88%, 여자는 94% 감소해 평균 90%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Our findings are extremely important because they are based on a large population, on a robust analysis. 어제는 화이자 백신을 3번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도 무력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It is very clear this our vaccine for the Omicron variant should be a 3-dose vaccine. 잇따른 희소식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16, 17세 청소년들에게도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평소 해온 외부 자문기구의 회의 절차도 생략하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아예 12세 이상으로 추가 접종의 문턱을 더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We'll look again at the 12 to 15-year-olds, of course, with the FDA in real time, and we again will want to act swiftly.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입원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다시 상승세입니다. 북동부가 심각한데 메인주와 뉴욕주는 입원 환자가 폭증하고 병원 내 일손이 딸리자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추가 접종의 효과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에다 백신의 위력을 보여주는 연구가 잇따르자 대세는 추가 접종 확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윗선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고 있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경찰이 설치한 천막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들것을 옮깁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그는 어제 사직서를 맡긴 뒤 퇴근했습니다. 새벽 4시쯤 집을 나설 땐 유서를 남기기도 했지만 가족은 공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한 7시 반쯤 됐습니다.
우리가 신고받았을 때가. 그때 오니까 이미 이제 119에서 오셔가지고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로비 명목의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모든 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에 적혔던 뇌물 의혹 사건은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 공개된 황 전 사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사퇴를 종용하며 이재명 당시 시장 등 성남시 고위급의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파문이 확산되자 황 전 사장의 거취를 압박한 건 개인 비위 때문이었다며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검찰도 그간 별다른 혐의점을 추가하지 못한 걸로 알려진 데다 파일 속 대화의 당사자마저 숨진 탓에 윗선 개입 수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 모두 애도를 표하면서 이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두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동상이몽인데요.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상설 특검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50억 클럽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묵인 의혹 같은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자신의 주변만 파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성역 없는 전방위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애도를 표하면서도 화살을 이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검찰이 몸통 수사를 회피하다 이런 참극을 빚었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몸통은 건재한데 깃털만 희생되는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을 통해 바로 몸통을 수사할 때입니다. 여야 모두 특검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강론을 놓고선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이 이번 주 안에 특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상설 특검으로 고발 사주 의혹까지 더해 쌍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꼽은 이 후보는 자신은 문재인도 윤석열도 아니라면서 인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KTX 신경주역에서 내려 이른바 메타버스에 탑승한 이재명 후보. 광주 전남 때처럼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방문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북하고 대구도 제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의 대표적 험지인 대구 경북에서 출신 지역임을 앞세워 처음으로 30% 득표에 도전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첫 행선지도 경주시의 발상지인 표암제로 정한 이 후보는 관복을 입고 이씨 시조에게 대선 출마를 고하는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에서 진행된 즉석 연설에선 상대 후보를 향한 비판도 현 정부와의 차이에 대한 강조도 한층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이 만들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복잡한 시대에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고 비판했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하며 자신이 대안임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서울에 집값 올라가서 난리가 났는데 그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격을 막 누르니까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바른미래당 출신인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에 참석해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이 후보가 여권 대통합 방침을 밝힌 뒤 처음 이뤄진 합류로 이 후보는 개혁 진보 진영의 단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금호공대 학생들과 만나면서 보수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지역을 찾아서 지역 민심을 듣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른바 약자와의 동행 행보도 이어갔는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윤석열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 후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찾은 지역은 자신의 외가가 있는 강원이었습니다. 첫 행선지는 최측근 권성동 사무총장의 지역구이기도 한 강릉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여러분을 뵈러 강릉에 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축된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저녁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릉의 유명 관광지인 커피거리를 방문하는 등 이 대표와의 밀착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 출발에 앞서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의 휠체어를 밀며 장애인 대회와 사회복지 관련 행사에 잇따라 함께 참석했습니다. 장애인 대회에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이동수단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별이 안 이루어지도록 제가 내세우는 이 공정 아닙니까? 공정한 기회를 꼭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막대한 복지 예산 투입에도 복지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윤석열표 복지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의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 재편된 뒤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부친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해 미래 세대 개혁 과제 점검을 맡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공개 활동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는 달리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민주당에선 당장 나와서 각종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모를 뽑는 선거도 아닌데 왜 배우자를 문제 삼느냐고 반박하면서 때 아닌 국모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옆에는 오늘도 부인 김혜경 씨가 있었습니다. 때론 한복 차림으로 남편과 일정을 소화했고 부부가 함께 시민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 씨가 이미지보다 대중적 호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언제 대중 앞에 설지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연일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나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개발 특혜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부인은 국격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영부인을 국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만든 거짓 의혹이라며 수사에서 확인된 것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정 선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며 국모 선거도 아닌데 왜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논란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왜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통 속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모를 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증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모를 뽑는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출되지 않는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생활이다라는 얘기,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일부 언론은 목격자가 나타났다며 김건희 씨 사생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자 끔찍한 인격 살인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첫 출근 때 입을 정장을 쑥스럽게 자랑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지 오늘로 꼭 3년 됐습니다. 하청업체, 밤샘 근무, 나홀로 노동, 비정규직.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이 단어는 정부와 정치권의 숙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고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외침은 3년째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설 현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레미콘 뒤편에 있는 대형 컨베이어 기계로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돌과 모래 등을 나르던 두꺼운 컨베이어 벨트를 자른 뒤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GTX 터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5살 박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 당시 박 씨는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멘트 작업장은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고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레미콘 작업팀장인 박 씨는 당시 혼자 있다 사고를 당했고 동료 레미콘 기사가 발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청소나 부품 교체 등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씨가 그 시각에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몇 시에 하셨었는지 사고가 났는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상태에서 가셔서 혹시 사고 난 게 아닐까라는 추측만. 공사장 측은 벨트에 낀 불순물을 제거하던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원청 건설사의 하청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 신분이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김용균 씨 죽음 이후 원청업체에는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정하고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올려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누구를 뽑았나 보았더니 원청업체의 퇴직자들이었습니다. 석탄 작업을 하던 이들이 아니다 보니 사람만 둘이지 현장에선 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년 전 김용균 씨는 캄캄한 작업장에서 사고 5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하청업체는 사람 뽑을 돈이 없어서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일 시켰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원청업체인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들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으로 사람을 제대로 뽑았을까?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은 태안에서만 현장 작업자 70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3명이 원청업체 퇴직자들입니다. 서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전력 5개 자회사 중 한 곳만 뺀 4개 회사 퇴직자들이 줄줄이 하청업체에 재취업한 겁니다. 태안 한 곳만 이러니 전체 다 합하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 대부분은 원래 관리직이고 나이도 많아 젊은 신입 직원들보다 연봉이 2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 작업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석탄 취급 설비를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한 명 붙어 있을 뿐이지 2인 1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5개 발전회사들은 하청업체에 주는 안전관리비도 올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제대로 썼을까?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총 674만 원을 썼는데 좀 이상합니다. 분기 결산월인 3월, 6월, 9월에만 지출됐고
금액도 440만 원, 191만 원, 41만 원으로 들쭉날쭉합니다. 노조가 따져 묻자 회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일반 항목이 뭐예요? 파트장이 당당하게 그거는 회사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 안전 비용이 회사 수입으로 잡혔다고요?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 비용이 회사 비용으로 잡혔다고요? 김용균 씨의 한 달 월급은 226만 원이었습니다. 원청은 인건비로 522만 원을 줬지만 300만 원을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챙겼습니다. 이런 인건비 착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을 최초 보도했던 MBC는 사건 직후에 그의 어머니를 인터뷰해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 사회에 공론화시켰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님이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고 통화 음질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년 만에 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김용균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오늘은 제가 그냥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자, 3년 전 인터뷰했을 때와 좀 모습이 좀 달라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신뢰가 될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활 자체가 달라졌어요. 네. 그때는 집하고 회사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일 자체가 사박팔방으로 진행해지고 있고. 네. 또 지금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소화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3년 어머니한테는 어땠습니까? 네. 예전에는 되게 아직은 행복하고 용균이의 미래도 꿈꿀 수 있고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은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내 삶이 진짜 망가졌다는 말밖에 하지 않는. 지금 용균 씨 재판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사측이 자기네들 잘못이라고 시인했거든요. 아주 분노스러워요. 재판장 안에서는 용균이 잘못이다. 자기네들 안전하게 다 현장 만들어놨는데 안전한 컨베이어 벨트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너무 힘들어요. 이런 구조를 개개인이 만들었다고 아닌 거잖아요. 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죄값을 받고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예 일말의 보상이 없어요. 김용균이라는 이름은 법이 돼서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하지만은 죽음이 반복해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현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용균이가 없는 용균이법이잖아요. 다 살릴 수 있어야만 용균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다시 재개정해서라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도 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용균 씨 어머니이자 김용균 재단의 이사장 김미숙 씨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산업 안전 대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하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해법을 두고선 후보 사이 온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년공 시절 왼쪽 손목 관절이 으스러져 장애를 입은 경험을 언급하며 산업 안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함께 드실 거죠? 그럼요. 제 몸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후보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이름을 노동경찰로 바꿔 인원을 대폭 늘리고 근로감독 권한도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공무원들도 산업안전 위반 행위를 점검 단속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권을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산업안전 주치의 제도 등을 공약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할 수 없는 점 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행을 앞둔 법인 만큼 개정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위험의 외주화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외주화 근절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산업안전 정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단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업주뿐 아니라 국가와 근로자의 철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을 손질해 기업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좀 메시지를 주는 법이기는 합니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전 문제는 정부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성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여보려고 기부도 하고 헌혈도 하고 반성문도 쓰는 실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MBC가 지적하는 핵심은 과연 이 진지한 반성이란 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반성 속에 거짓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을 인정해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어느 성범죄자의 뻔뻔한 반성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아동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음란물 200여 개를 구입했다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재판 과정을 성범죄자 카페에 수시로 남겼습니다. 실형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제가 원하는 게 집유예요. 재판정에 들어가기 직전 A씨의 행동은 반성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소장 받고 공판 대기 중에도 야동 보는 내가 미쳐가는구나. 핸드폰에 저장도. 그러면서 판사에게 낼 반성문은 아내에게 준비시켰습니다. 술 한잔 따라주면서 반성문은 와이프가 써주고 성교육 동영상도 밤에 와이프가 보고 감상문을 쓰고. A씨에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성범죄자 카페 댓글엔 고생 많았다는 위로가 쏟아집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반성문 작성은 필수 제출 항목이 됐습니다. 반성문 작성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선 3만 원만 내면 최대 10만 개의 반성문을 뽑아줍니다. 조금 이제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근데 일단은 그 수요자분들의 필요성에 좀 초점을 맞췄죠. 또 심리상담업체에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식의 유리한 소견서를 써주는 곳도 있습니다. 써주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100이다라고 하면은 한 20% 정도를 소개해 주신 변호사에게 상품권으로 보상조를 지급을 해준다. 올해 한 법원 토론회에서 현직 판사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성 여부라는 건 피고인의 내면적 의식을 말하는 건데 정확히 알 방도가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반성은 여전히 왜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장슬기 기자의 보도 보시죠. 300명 가까운 여성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한 미국 체조 국가대표 주치 레리 나사르. 최대 360년형을 받은 그는 두 번째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반성문을 읽다가 이내 내던져 버립니다. I find that you don't get it, that you're a danger. You remain a danger. 취재진은 아킬레나 판사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성범죄자들의 반성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Who just have said, I'm so terribly sorry, I have this problem.
Is that enough? The answer is absolutely not. 반성문이나 헌혈, 장기 기증을 가명 이유로 들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If they donate blood, do they now have permission to go rape someone? Does any rape victim say, "Oh, you donated blood, so now rape me"? No, that's not going to happen. 이웃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사죄의 뜻을 명확히 한 기부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받아 공익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헌혈이나 장기 기증, 반성문을 내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헌혈증, 장기 기증 서약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결국은 이게 제 판결의 공정성 문제에도 관련이 될 것 같고요.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성범죄 양형 기준의 진지한 반성은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범죄자를 교화시켜 재범 가능성을 줄인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반성으로 인정할 행위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벌어집니다. 기부, 헌혈, 장기 기증 봉사활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범죄 피해자들이 절망하는 대목입니다.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공판 기일이나 약간 구속 갱신 기간 그런 게 다가올 때마다 계속 반성문을 몇 장씩 쓰고 저는 그때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MBC가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부나 헌혈 등은 반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이 84.9%에 달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무겁게 들여다보려는 재판부의 노력, 현실적인 양형 기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수능 생명과학 20번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 할지 정식 재판이 일주일 뒤에 선고합니다. 일단 수능 성적표는 오늘 이 과목의 점수를 빼고 배포됐는데 정부는 수시 일정도 이틀 연기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다리던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고3 교실. 그런데 생명과학2는 점수 없이 빈칸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2 20번 문항 정답 확정이 보류되면서 6,515명의 수험생이 공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공란을 떠버리니까 이게 최저 맞출 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제 하나로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험생들은 더 답답합니다. 이 과목 하나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못 가게 되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게 좀 절박하죠. 출제 오류 여부는 다음 주 금요일 가려집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1심 선고를 결정했지만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출제 오류가 인정돼 응시생 전원을 정답 처리하면 애초 문제를 맞춘 수험생은 표준 점수가 하락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등급도 뒤바뀌면서 수시나 정시 당락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 문제에 따라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 한 문항이라고. 교육부는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출제 오류가 인정되면 전원 정답 처리하고 인정이 안 되면 원래대로 5번을 정답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선고 당일인 17일 오후 8시부터 생명과학2 성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까지로 이틀 연기했습니다. 정시 모집 일정은 연기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중학생인 의붓 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 아버지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붓 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전자발찌 부착도 면했는데요. 유족들과 여성단체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규탄했고 검찰도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으로 함께 세상을 떠난 15살 중학생 아름이와 미소. 두 중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아름이의 의붓 아버지 원모 씨는 발기부전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원 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죄가 극히 불량하고 반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의붓 딸의 친구인 미소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 살 때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왔던 의붓딸에 대해서는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고 5년 보호관찰 명령만 내렸습니다. 판결 직전 두 아이가 생을 마감한 곳을 다녀왔던 미소의 유족은 눈물만 훔쳤습니다. 과연 두 아이가 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올라갔을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재판 결과에 대해선 참담함을 드러냈습니다. 두 아이가 죽었는데도 재범 가능성이 없고 전자팔찌 그거 안 해준 거에 좀 용납이 안 되고요. 미소 억울함 끌기 위해서 싸울 거고요. 형과는 그거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여성단체는 10대 여중생 2명을 죽음으로 내몬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마약까지 한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오늘 아들 권모 씨뿐 아니라 권 씨의 비서 중 한 명 역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를 받는 권 씨. 강남 아파트 옷장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62개나 됩니다. 제보자는 문제의 아파트에는 최측근 비서였던 성모 씨도 함께 살았고 권 씨의 촬영을 돕고 함께 찍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성 씨는 자신의 방에 별도의 카메라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고 경찰도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서 성 씨는 미국 국적자인 권 씨의 출국 시도에도 개입했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같이 오라 그래 공동에 돼 있어서 우리가 가게 될 상황이다. 경찰은 권 씨와 비서 성 씨 두 사람에 대해 오늘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가 단골 술집들로부터 여성들을 소개받은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6월 권 씨의 요청에 강남 유명 술집 직원은 연락을 돌리고 있다며 젊은 여성들의 사진 여러 장을 보냅니다. 권 씨는 여자친구랑 있다 너무 늦게 연락했다고 답합니다. 제보자는 권 씨가 여성을 소개받으면 소개비로 50만 원을 줬고 성관계를 맺으면 50만 원을 더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개받았던 애는요. 그냥 소개팅이에요. 걔한테 고마우니까 소개비 50만 원 정도 주는 거고요. 해당 직원은 여성들을 소개한 건 맞지만 소개비를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놀러오면 다 소개해주고 이러니까요. 소개비 같은 거를 받으신 적 있으신지? 아니요. 팁은 받죠. 모든 분들이 저한테 팁을 주고 고생한다 이렇게 주는 거지 뭐. 권 씨는 소개받은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를 휴대전화 일정표에 적어놨는데 제보자는 권 씨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하트 이모티콘을, 불법 촬영을 한 경우에는 장미 이모티콘을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 역시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트 표시가 여러 명에 돼 있더라고요. 그냥 관계하는 애들을 갖다 메모된 거죠. 권 씨와 비서 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경찰은 권 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가족을 20대 남성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건 당시 여성은 집에 없었는데 여성의 어머니가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주택가. 경찰들이 흰색 옷에 청바지를 입은 남성을 체포해 데리고 나섭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것저것 샀더니 옥상까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확신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유리 다 빼고 들어와서 잡고 나오더라고요. 사건 당시 여성과 아버지는 집에 없었는데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40대 어머니와 13살인 남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결국 숨지고
남동생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옆 건물의 빈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여성은 나흘 전인 지난 6일 이 남성을 감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다음 날부터 신변 조치를 받고 있었는데 불과 4일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대상자는 맞고요. 사건이 있었을 때 현장에 없었어요.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리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오늘 사건의 피해 여성에게도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가족을 노린 범죄는 막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정용 가스가 폭발해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정밀 감식을 진행했더니 폭발이 났던 5층의 가스 호스가 3분의 1 정도 날카롭게 잘려있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이문영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붉은 섬광이 한번 번쩍이더니 엄청난 폭발음에 건물까지 흔들립니다. 주차된 차량 위로 각종 파편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20-30m 떨어진 차량도 경보음을 울려댑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LNG 가정용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폭탄 터지듯이 그런 소리 나더라고요. 나와보니까 문이 막 별에 대가 있더라고요. 폭발 사고는 5층에서 발생했는데 그 충격으로 4층 창문도 깨졌고 파편들은 옆 건물 옥상까지 날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여기저기가 부서졌습니다. 유리 파편하고 나무 그 창틀 샤시하고 다 날라와 있지. 쓸어내리고 있는 거지. 이 사고로 4층에 사는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현관문이 집 안으로 날아와 부엌에 있던 여성을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격도 충격이고 압력에 의해서 뒤쪽으로 아마 가시면서 어떤 2차, 3차적인 그런 충격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폭발이 발생한 5층 주민 40대 남성은 2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었던 사고에 건물 4층과 5층 주민 8명과 지나가던 행인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산시는 추가 폭발 가능성을 우려해 건물을 폐쇄 조치하고 거주자들을 임시 주거시설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폭발이 난 5층 세대의 가스호스가 예리한 물체로 3분의 1 정도 잘려 있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가 최소 30분 이상 누출되면서 5층에서 3층까지 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호스를 잘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겨울 도심 골목에 한 70대 노인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쫓겨나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을 내쫓은 사람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 딸이었는데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 그리고 지적장애 오빠까지 세 사람이 기초수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주 완산구 서신동의 한 다가구 주택. 78살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집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엄마가 막 딸을 부르는 거야. 막 부르면서. 같이 살고 있던 47살 딸이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건데 당시 할머니는 속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겉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피해자는 이곳 집 앞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전주의 기온은 9도였는데 추위 속에서 1시간 반가량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결국 발견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할머니가 저체온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료진의 소견 등을 토대로 딸을 체포했습니다. 냄새 나는데 안 씻었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문 두드리고 문을 열고 했는데 안 열려서 112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지난 2008년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딸은 정신질환을 가진 노모와 중증 지적장애인인 오빠,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LH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아 거주해왔습니다. 이 집이 그래요 원래. 오빠도 뺑 문 열어도 1시간 동안 두드리고 간신히 경찰을 부르면 열어주고.
지난 7월부터는 노모의 상태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급속히 나빠졌는데 관할 주민센터는 넉 달이 지난 11월에서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청에 연계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구청 직원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과 할머니의 병원 입원을 상의하기 위해 집을 찾았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강제 입원이 힘들어요. 근데 딸이 어머니 병원에 절대 안 모신다고요. 자기가 한다고. 경찰은 딸에 대해 존속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이죠. 스타벅스가 50년 동안 고수해왔던 무노조 경영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매장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탄생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일자리 불안이 높았던 MZ세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눕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의 한 매장에서 첫 노조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찬성 19명, 반대 8명으로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1971년 설립된 이후 50년간 고수해온 스타벅스의 무노조 경영이 깨졌습니다. Now the next step in that is bringing Starbucks to the negotiating table. We have earned our seat and we have proven that we are Starbucks.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노조 설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모바일 주문 급증으로 악화된 근무 여건 개선, 이른바 진상 고객들로부터의 안전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매장을 폐쇄하고 직원을 추가 고용해 압박하고 임금 인상 회유책까지 내놨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면 이들은 북미 서비스 노조 지부에 가입하고 사측에 임금 협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CNN 비즈니스는 10대에서 20대 직원들의 노력이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일자리 불안이 높았던 MZ세대가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연대를 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계는 노동운동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윌마 리브먼 전 노동관계위원회 의장은 향후 다른 기업의 노조 설립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첫 노조 탄생은 미국 내 9,000개 매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버팔로의 다른 매장 3곳과 애리조나주 메사의 매장 1곳도 노조 결상 찬반 투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성명을 내고 아직 노조 설립 승인이 난 게 아니라며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던 중남미 이민자 100여 명이 트럭 사고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트럭 안에는 무려 200명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육교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차에서 튕겨져 나간 사람들이 도로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성은 다친 아이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멕시코 남동부 치아바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전도됐습니다. 당시 차량 컨테이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무려 200여 명.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이민자들이 빼곡히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최소 53명.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도 50명이 넘습니다. 구조되는 부상자가 더 많다며 일부가 이민당국에 체포될까 두려워 피를 흘리고 절뚝거리면서도 급하게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미리국 알선업자에게 300~400만 원씩을 주고 멕시코 남부에서 중부까지 이동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치아파스주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미국에 미리국하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주요 경유지입니다. 이들은 주로 단체로 걸어서 이동하는데 최근 멕시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대형 트럭을 이용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They are not really refugees, most of them. So we're telling Mexico, why don't you create a separate migration channel for them and give them migration opportunities and we can work all together.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빈곤과 범죄 등을 피해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사상 최고인 165만 9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내 배구계의 사상 초유의 논란을 일으킨 조성아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맹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제 구단과 선수 간의 자녀 연봉 다툼은 사실상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서남원 감독 경질과 김산희 대행 파문 등 기업은행 사태의 중심에 섰던 조성아가 예상을 깨고 변호인 2명과 함께 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극도로 아꼈습니다. 아직은 구단 소속이라서 어떤 인터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선수 생활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쟁점은 간단합니다. 무단 이탈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자녀 연봉 4억 원 정도를 주느냐 마냐입니다. 이탈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는 조성아 선수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은 정과 동일합니다. 이에 조성아 측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단에서 한 말이 거짓말인지는 구단 스스로 11월 18일에 보도한 내용과 다르니 구단에 확인하시죠. 나간 적 없습니다. 종례까지 참석해서 감독님께 인사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연맹은 징계 결정 보류라는 애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 현재 연맹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벌위가 발을 빼면서 돈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이제 사실상 법정을 향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업은행은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징계 사유로 금지약물 복용이나 폭행, 성폭력 등 형법상 문제만 명시하고 있어 과연 법원이 무단 이탈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타격왕 이정우 선수가 4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최다 득표는 KT 강백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골든글러브 최고 격전지로 꼽힌 곳은 외야 부문이었는데요. 올 시즌 타격왕에 오른 키움 이정우 선수가 LG 홍창기, 삼성 구자욱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4년 연속 수상한 이정우 선수는 전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이라는 타이틀을 함께 가진 아버지 이종범 코치에게 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네요.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집에서 보고 계실 어머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는 총 304표 중 278표를 획득한 일루수 부문의 KT 강백호 선수였는데요. 올 시즌 우승과 최다 득표까지 최고의 한 해를 맞게 됐네요. 이 밖에 이루수 정은원, 유격수 김혜성, 두산 미란다 등 5명의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권을 향한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박주린 기자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라인 정말 좋아. 영미. 평창올림픽 컬링 신드롬을 일으키며 깜짝 은메달까지 목에 걸었던 팀킴. 하지만 4년 만에 올림픽 도전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5월 세계선수권에서 베이징 직행 티켓을 놓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최종 예선에서 9개 팀 가운데 3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야 올림픽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에 집중하는 게 저희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들의 갑질 파문으로 한때 크게 흔들렸던 팀킴. 하지만 맏언니 김은정이 출산 후 복귀하며 다시 태극마크를 탈환했고 은재 언니가 좀 온화해지고 사람 마음을 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평창에서 활약했던 김영미를 후보로 막내 김초희를 세컨으로 배치하는 등 과감한 변화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영미 하면서 뭐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경기를 뛰다가 초이 하고 부르는 딱따가 저를 부르니까 네?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베이징까지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팀킴의 마지막 도전이 곧 시작됩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팀킴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 경기 보시면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남자 역도의 신록 선수가 세계선수권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미란 선수도 못 해본 우리 선수 최초의 기록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공기질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온종일 나쁜 수준이 예상되고요.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남 지방에서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가시거리가 최소 80m 안팎까지 짧아지겠는데요.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먼지가 주말 내내 머무는 건 아닙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공기질이 점차 나아지겠고요. 대신에 또다시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지방은 일제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안개가 워낙에 짙다 보니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이 안개가 낮에도 사라지지 못해서 약하게 남아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서울 4도, 전주와 대구 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3도, 부산은 16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와 달리 추워지겠고요. 특히 추위는 월요일에 가장 심할 전망인데요. 기온 변동폭이 워낙 큰 만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